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무능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우리 국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질 만족 수준이 떨어졌던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정치가 무능했다. 그러면은 이 정치인이 무능했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그와 같은 역량들,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의 이제 그분들의 정치적 하나의 룰이고 하나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들이, 정치 활동의 공간들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으면서 그분들은 무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무능한 점수를 이렇게 어느 정도 무능했던가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입니다. 2016년도에 조사를 해서 2017년도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분들께 통계청에서 물었습니다. 국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10점 만점에 2점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10점 만점에 2점이면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결국은 20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20점은 실질적으로 점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빵점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께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국민분들 100명 중에 34분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말씀을 바꾸면 결국은 66분은 100명 중에 66분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국회도 정부도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이 어디에서 비롯됐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중앙집권적인 현재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질 수준 하향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치행정체제를 논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자치구역의 통폐합보다는 선결 우선되어져야 할 사항이 다름이 아니라 자치권의 이양이다.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지방분권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이상 통폐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그 점에 있어서 나름의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대구 경북 통폐합 문제, 소위 말해서 가칭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개혁 사항들의 핵심 골자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설치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이 두 광역 정부를 대등한 관계로 통폐합하고자 한다는 게 핵심 골자이고, 이걸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게 이제 기본 골격입니다. 여기에서 자치계층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아래에 이걸 설치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쳐서 특별자치도를 설치를 하고, 이 특별자치도 아래에 대구 특례시를 두고 현재에 있는 대구 지역의 7개 자치구와 하나의 군, 소위 말해서 8개 자치구군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계층으로서 읍면동을 두는 요 같은 시스템, 결국은 요 1안 내에서 계층으로 보면 2계층이고, 경북입니다. 현재의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개의 시군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읍면동 역시 행정계층으로 유지를 하는, 해서 계층상에서 볼 때의 제1안에서는 대구 지역은 큰 변화가 있는데 경북 지역은 계층상으로 변화가 없다. 이 안입니다. 이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서 1안에 있었던 특례시는 없습니다. 특례시는 없고 자치권이 없는 소위 말하는 대구 지역의 행정계층을 하나 두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대구 행정시, 행정계층입니다. 자치계층이 아니고 대구 행정시를 두고 그 아래에 8개의 자치구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정부로서 유지를 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행정계층으로 읍면동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경북지역입니다. 경북지역은 1안과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그리고 현재와 동일하게 23개 시군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읍면동 그냥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지역에서는 1안이건 2안이건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치계층 구조에 있어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1, 2안 모두 큰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층상으로 보면 변화가 없다. 다만 현재의 경상북도가 사라지고 대신에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는 그 점들입니다. 그래서 계층상으로 보면 양자 모두 자치계층으로 보면 2계층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는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와 서울시, 소위 말해서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위 말해서 특별자가 붙어 있는, 소위 말하는 행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다른 점은 어떠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아래에 그냥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를 그냥 그대로 두는 반면에 대구 경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간에 특례시를 두고 자치구를 없애거나, 그건 1안이었죠. 2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섰습니까? 대구 행정시가 있고 그 아래에 자치계층인 자치구 7개와 1개의 군을 두는 그 같은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해서 이 점들이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울특별시와 비교하더라도 뭔가 맞지 않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1계층제입니다. 서울시는 2계층제, 현재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2계층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아래에 행정시구만 두고 있고 자치계층이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냥 세종특별자치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치계층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계층제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계층제로 있던 것을 시군을 갖다가 통폐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계층 하나를 없앤 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계층제와 관련된 사항들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타 특별시나 특별자치도와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자치권입니다. 어쨌든 통폐합을 해서 이제 계층 구조를 저렇게 가져가자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자치권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권한 부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가의 이야기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 현재 오늘 주제가 지방 분권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방 분권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치분권 시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이 획기적으로 그 수준은 거의 연방제 수준으로 확대 신장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되려면 사실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해서 이번에 만약에 여기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면 헌법 개정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서 이러한 안들을 구상을 했으면 하는 그와 같은 바람을 갖고서 제가 이 어떠한 현재의 안과 앞으로 갔으면, 또 우리가 쟁점화한다면 어떤 것을 쟁점화하면 좋을지 이제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치계층과 그 다음에 기관 구성과 관련한 특례입니다. 이 특례를 부여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서 우리 계층 구조 내에서는 대구 특례시 이런 걸 왜 둬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구 특례시를 두게 되면 그러면 경북 지역 쪽에 있는 시군과는 왠지 권한 부분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두고서 우리가 과연 대등적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아래에 행정시를 두는 경우 이게 과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지도 사실은 의문이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있고 아래에 특별하게 서울행정시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바로 자치계층으로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게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대구 지역 내에서 8개의 자치구와 하나의 군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했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11장 내에 들어있는 특별자치도 그 형태는 광역연합의 형태로 그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와 같은 것을 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등적 통합인가 아닌가가 하나의 쟁점이나 논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방 분권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방 분권화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국민의 주권 회복, 주민의 주권 확립과 확대, 그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는 구상 안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현 읍면동을 처음에는 준자치계층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자치계층, 소위 말해서 읍면동이 하나의 지방 정부가 되는 그와 같은 계층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국민의 주권 회복, 주민의 주권 신장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 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나름으로 구상을 했던 게, 물론 지금 이게 구상 안에 들어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논의를 함에 있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논의 싫다 이러다면 좀 또 논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자치구역의 통폐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개혁보다는 자치권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개혁이 더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래, 자치권 신장이 중요하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하면 논의는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처럼이 아니라 이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아래에 소위 말해서 우리 경북 지역 같으면 시군 지방정부가 있고 그 아래에 또 하나의 지방정부로서 읍면동 자치계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선 읍면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자치계층화하면서 여기는 소위 말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하자. 왜 그러냐면은 이 직접민주주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게 어차피 지금 현재 이 특별자치도 이건 그 다음에 현재 23개의 시군이건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분들이 군 뭐 규모가 뭐 그렇게 크냐 그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나의 주가 인구 5만이 안 되는 곳이 지금 3개나 있다는 이야기죠. 보통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마인다라고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구 규모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5,100명, 스위스는 평균 규모가 인구 규모가 3,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현재 우리의 시군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에 적당한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게 되면 면이 지금 현재 평균 인구가 4,000명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규모이다. 물론 동도 지금 가능합니다. 물론 동은 크죠, 그죠? 하지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직적 정보간 관계라고 말하는 지방, 분권, 중앙, 집권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권자의 권리 행사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실제 정치 행정에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작동하지 않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정치가 지나치게 대의민주주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계층제의 대민주주의에 결합한 일계층의 직접민주주의,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자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구성과 관련된 사항들도 있는데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읍면동 지역에서 이건 이제 제가 직접민주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태냐면은 소위 말해서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읍면동 역시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2개의 기관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의결기관을, 또 다른 하나는 집행기관을 뒀는데 의결기관은 유권자 전체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스위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곳에서의 한 형태죠. 완전한 스위스도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유권자 전체가 의결기관, 그러니까 현재의 지방정부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주요한 정책적 사안과 조세와 관련된 사안들을 유권자 전체가 성인의 형태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해서 여기 역시도 어떠냐면은 유권자 전체를 의결기관화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특례를 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집행기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집행기관은 1명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 같으면 시장, 군 같으면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1명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위원회형 정부를 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민 직선에 의해서 여러 명의 위원들이 직선에서 뽑히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의 이 위원회형 정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구까지도 주민들이 직선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치가 움직여져가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제가 특히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 자치권을 크게 강화하자 그랬는데 그는 어느 분야를 크게 강화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크게 강화되어야 하는 사항이 입법 권한이다. 입법 권한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방안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는 게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22조의 단서 규정은 자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규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두 번째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 번째 형벌을 결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항은 자치를 하기 위해서, 자치는 우리 한자어로 쓰면 스스로 자자에 다스를 치자를 쓰게 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우리 스스로가 하는 하나의 통치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 세 가지 요소였다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지방 5회의 자치법규 제정권한, 소위 말하는 자치 입법권 자체를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치는 묘연합니다. 그래서 22조 단서 규정의 삭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재정 부분입니다. 이 재정 부분 쪽을 우리 구상안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행정특례네요. 제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행정특례에 관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두게 된다면은 최소한 현재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특히나 권력 수준에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은 특별자치도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대구시도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도 안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이죠. 그래서 얘들은 특별자치도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상당한 부분, 예를 들어서 소방, 자치, 경찰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냐면 사실은 시군으로 이양되어져야 할 사무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한 소위 말하는 이 대구 경북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는 사실은 통합의 의미 자체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치라는 게 알고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사무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낳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 키우고, 불이 났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치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육자치는 지금 현재 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경상북도 쪽으로 지금 가 있죠, 그죠? 교육위원회가 거기 가 있고, 이 시군에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이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만 있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육자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그야말로 학교와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은 시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이돌 보면 유치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재정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사항들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구상안 내에서 들어있는 내용들은 보시다시피 주로
교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특례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상향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조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고, 세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세원에 있어서 보면은 어떤 이 증가된 세원을 갖다 공동세화하는 이런 것들 정도이고, 특히나 지금 재산세 부분, 재산세를 갖다가 재산세의 여기 위에 있네요. 재산세의 이 증가분을 갖다가 일정 비율을 갖다가 공동세화해서 재정력 격차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 너무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특례를 적용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국세의 이 지방이양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특례를 적용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세, 양도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그와 같은 구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주세와 양도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양을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질문이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안 내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별도 신설하겠다. 이건 저도 나름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바인데 이 소위 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걸 따로 신설하면서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양쪽 지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 여기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특별회계는 크게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통합을 함에 있어서 얼마 전에 사실은 여기 경상북도 도청이 처음 이렇게 여기 이사를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죠. 도청을 이쪽으로 옮겼던, 그리고 여기에 신청사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균형발전의 맥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경북 지역의 북부 지역의 낙후 지역들을 갖다가 낙후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상북도 도청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청을 설치했던 만큼 소위 말해서 이 향후에 만약에 통합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이 경상북도 지역의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있는 이곳을 이제 소위 말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재정적 재원으로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들을 따로이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상안 내에 하나 더 추가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날아가 버리고 없네요. 지방소비세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 부분인데, 지방소비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안분 비율입니다. 안분 비율인데, 소위 말해 각 지역별 생산 지수에다가 안분을 해 나갈 때는 지금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본래 소비 지수를 그냥 그대로 1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본래 갖고 있는 소비 지수에다가 200% 소위 말해서 2를 갖다가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의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 지수에다가 3배를 곱하게 되면 300%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구, 경북, 여기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재정력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를 준다면, 재정 특례를 준다면, 특히나 지방 소비세와 관련한 특례를 준다면은 여기는 안분 비율을 최소한 400% 또는 450%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이 소위 말해서 이 본래 도청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던 그와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수박 끄닫기식으로 계략적으로
이렇게 구상안과 그리고 나름으로 쟁점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치행정체제의 개혁은 단지 하드웨어적인 자치구역을 통폐합하거나 자치계층을 1, 2, 3계층으로 조정을 하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는 게 더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자치군안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이전해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결국은 경북 지역 내에서의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특히나 경북 지역 내에 있는 23개 시군의 자치권 자체를 어느 정도 향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자치권 자체의 향상 수준은 지금 현재 경북 북부 지역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자율성과 자치권이 부여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있다면 쭉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자치권의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발표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안건욱 교수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건욱 교수님께서 자치분권에 관한 우리 지역의 상생 방안과 그리고 타 지역의 여러 사례들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좌장 및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에 앞서 좌장 및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정은 조금 전 주제 발표를 해주신 안건욱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돈승 안동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임미애 경상북도 의회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주연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천용길 유수민 대표 기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승규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안건욱 교수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그 천용길 기자님, 그리고 송주연 박사님, 임미애 도의원님, 최돈승 교수님, 허승규 대표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천용길 유수민 기자님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프로세스에 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발하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정통합을 추진하느냐, 이 절차가 우선 이 5단계 정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행정통합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론을 좀 모으겠다.
하는 거고, 이것이 1단계로 이 공론화위원회가 맡아서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각 지역별 이 여론들은 어떤지를 좀 수렴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이 단계가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행정적인 절차인데요. 현재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이 법적인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이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때문에 그 행정안전부에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해도 되는지 이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행정안전부에서 한번 통합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수기 과정이죠.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의 시도민들 가운데 공론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아까 안건우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본 구상안, 이 대경연구원에서 나왔던 기본 구상안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는 이 명칭과 관련해서도 3가지 안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여러 안들을 수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수기를 해보니까 행정통합을 하게 됐을 때 얻는 이 득이 실보다 많더라라고 이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의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주민투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주민투표에 붙이게 되고요. 현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시작점으로 이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투표에 2단계까지 가게 되면 주민투표 발의까지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이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통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 또는 이 구상을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든 아니면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세종, 충청까지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특별법이든 어쨌든 이 몫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몇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들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 주민투표에 시도민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으로 인한 득과 실, 그리고 행정통합이 진행했을 때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이 반대 여론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정부가 정책을 펼치거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 격렬한 반대가 있는 이슈들을 보면 대부분 격렬한 반대가 있는 이슈는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혐오시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무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의 경우에는 실제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 둘 모두,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걸 하자라고 하는 이 포지티브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 고관여층이 아니라면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아까 1단계 시민들 여론이 찬성 여론이 많은지 반대 여론이 많은지 봤을 때는 1단계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단계 행안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 역시 지금 주요한 대권 후보들 여야 가릴 것 없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2단계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이룰 거냐, 구상을 하는 수기 단계,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는 수기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그 시민들이 지방자치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 자리를 만드는 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과 관한 이슈는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그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에 참여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여유, 자본이 없는 시민들에게 행정통합이라는 이슈가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이 반대하는 입장, 우려하는 입장들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영길 기자님,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통합의 프로세스 내에서, 그 과정 내에서 우선은 이제 시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말씀과 함께 공간이 좀 컸으면 한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의 문제들이 시민에게 있어서는 크게 큰 관심을 안 가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향후 우리가 한번 그 추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송주연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강사님 말씀 주십시오. 이 7분 이내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5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7분에 맞춰질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주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마창진 통합 사례로 본 자치분권에 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 이야기의 바탕이 이제 2020년 6월, 올해 6월에 대한지리학회지에 대구대학교 임석혜 교수님과 공동으로 발표한 이 연구가 마창진 통합 효과에 관한 그 분석을 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시기적으로 좀 맞물려서 관심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분석했던 그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이 연구를 좀 기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저 연구의 목적과 이제 실증 분석의 내용들, 그리고 창원시의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를 시작했던 이유가 올해가 이제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또 이 마창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도농 통합시 위주의 어떤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들과 달리 시가 3개가 합쳐진 어떤 역대급 규모가 큰 그런 행정구역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다라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과연 처음에 이 행정구역 통합
통합을 할 때 이야기했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간의, 즉 마창진 내부 그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달성이 되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규모 경제 달성에 따른 도시 성장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지역 경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실질 GRDP 이 데이터죠. 지금 보시면은 이 도시 성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0년 통합 당시를 100으로 놓고 지금 이 데이터가 있는 시기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니,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국의 대도시, 전국 단위, 그리고 광역시급,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급,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창원시가 놀랍게도 이렇게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그 GRDP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원시가 탈산업화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덩치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의 다른 지방 대도시들과도 비교해 보면, 다른 지방 대도시들이 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장하고 있는데 이 창원시는 이렇게 저조합니다. 이 다른 대도시들도 전주를 제외하면은 제조업이 40% 이상이 되는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탈산업화의 영향이다라고는 좀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꾸 이 창원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짧네요. 네, 이 고용도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은 그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구 부분도요,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창원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인구 감소율이 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지금 보시면 한 해도 빠짐없이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남 도내로 전출했느냐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경남 도내로 전출 비율도 줄어들고 이게 오히려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할당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지역의 경제 성장, 총 고용자 수의 증가가 있는 부분이 어디에 기여했느냐를 살펴보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국가 성장 효과, 즉 국가가 어떤 특정 산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 편승한 효과가 큰 것이지, 지역 내부나 어떤 지역 내 산업 구조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도시 성장에 있어서는 사실 성장이라기보다는 침체에 가까운, 쇠퇴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균형 발전, 그 마창진 간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걸 좀 살펴보면, 마창진을 이렇게 쪼개서 우선 인구부터 살펴봤을 때, 자, 여기 왼쪽이 통합 이전의 인구 증감이고요. 오른쪽이 통합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진해 같은 경우는 통합 이전에도 계속 인구가 성장했고 통합 이후에도 인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산에 인접해 있는 그 지리적 이점 때문이고요. 반면에 창원과 마산시는 인구 감소 현상이 통합 전에도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 오히려 두드러졌고, 항상 이제 낙후 지역으로 문제가 됐던 그 마산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강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지역 간의 이동도요, 창원과 마산, 마산과 진해, 진해와 창원, 이런 각각의 지역 간의 인구 이동도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디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했느냐, 그 창원 내에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이 그림 보시면은 통합 이전에요, 마산에서 창원이나 진해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고, 창원에서 진해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여전히 통합 이후에 마산에서 창원 진해로 빠져가는 현상은 지속이 되고, 오히려 창원에서 진해로 나가는 그 인구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해서, 마이크가 꺼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창원에서 진해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나가는 현상이 더 강화돼서 진해의 쏠림 현상이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고용의 군집 분석을 살펴봤을 때도 창원의 어떤 성산구 일대를 중심으로 고용 종사자 수가 많았던 곳은 그 군집의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식도 경남 사회조사를 이용해 보니까 간접적으로 살펴봤을 때 통합 이후에 어떤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연구 결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합 효과 없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나 좀 살펴보면 통합 과정의 문제, 주민이 배제됐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담보하는 어떤 이론적인 학문적인 그 기반도 부족하고요. 규모가 오히려 커지면 규모 불경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도시 규모라는 것이 그렇게 큰 중요한 변수가 아니더라는 거, 그리고 통합 이후에도 공간 체계상 이 독자적 중심성을 가진 기존의 마창진 지역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네, 이렇게 해서 통합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대한 것만큼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정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토론 시간이 짧아서 나름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통합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 효과를 꼭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실증적인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균형 발전은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공동체의식,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줬느냐, 그렇지도 않았다. 따라서 통합이라는 것이 꼭 좋은 기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본래 특히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하는 사무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복지와 관련된 사무인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무들은 사실은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이야기를 할 때에 노동 집약적 서비스와 자본 집약적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회복지는 주로 노동 집약적 서비스로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모 경제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오늘 토론회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그건 기초단위들 간의 통폐합이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위들이 있는 상태에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광역 차원에서의 통폐합이라는 점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미애 도의원님께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이제 30년이 되었고요. 지방공천제가 시행된 지 2006년도에 시행이 되었으니까 이제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방공천제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는 4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냐,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은 그럼 과연 얼마나 성장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경우는 지방의회가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발을 하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전에 안건욱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에도 약간의 중복되는 것들은 있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지방의회 무공천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는 필수적이고, 정당 공천은 정당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제고,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당의 핵심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우리나라 지방선거, 특히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가지고 온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제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중앙정치의 논리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일꾼을 선출하는 게 중요한데 지방 이슈는 실종되고 중앙의 논리와 정부의 중간 평가로 선거가 전락하면서 거대 정당의 중앙 정치 예속화와 지역주의 고착화가 지방 정치의 분권화와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관 구성의 정당 구도 문제입니다. 시장, 군수, 지사 이런 사람들하고 지방 의원들이 모두 하나의 정당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서 지방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 기능이 상실되고 시간이 갈수록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무공천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의견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지방의회 입법권 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가 아니고요. 법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위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의무 부과, 새로운 세목의 신설, 세율 인상 이런 것들도 반드시 법률로만 가능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법률로만 가능하고 조례로 제정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지방자치법 27조에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조례 준수 의무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남발하게 되었고요. 도의회가 전국적으로 평균 520여 개의 조례를 갖고 있고 시군의회가 평균 294개의 조례를 갖고 있지만 많은 경우 조례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고 조례 제정과 동시에 사문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원 발의가 50.7% 정도가 되고요. 단체장 제출이 49.3%인 반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제출이 82.1%, 기초지방의원 발의가 17.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의회의 역량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지방의회에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권 제도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었고 21년도가 되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데요. 19개 부처의 571개의 사무가 일괄 이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서 행정적, 재정적인 권한들을 지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법률안이 이제 통과가 될 텐데 이게 통과가 되면 사실상 좀 걱정이 됩니다. 지방 행정력의 격차가 지역별로 굉장히 큰데 이 격차를 뛰어넘어서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큰 상태,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역량의 차이가 큰 상태에서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뭐 잔치집에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그런 어쩌면 처량하고 황당한 처지가 이 소규모 도시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조그마한 지방 정부의 경우 지방의회가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작은 소도시들이 가치를 발견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딱 7분을 맞춰 주셨습니다. 임비애 도의원님께서 크게 쟁점되는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쟁점 사안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당 공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지역의 이 사안들이 지역 차원 내에서의 지역 정가 내에서 쟁점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이슈들이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바람직한 자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지금 현재 지방 의회의 자치 법권이 특히나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의 지방 정부로서의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자치 역량의 편차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최돈성 안동대학교 교수님께서 경북 북부 지역 상생 전략에 관한 토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안동대학교 최돈승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경북 북부 지역 상생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마지막 토론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발표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생 전략이라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 내용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치분권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된 계기는 결국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앙집권적인 획일화된 어떤 공공서비스 제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라고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과 이제 상생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정의 속에서 공통적인 이제 기본 요소라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그 논의의 가장 출발점이 됩니다.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이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 전략이라는 것은 조직의 어떤 그 수준을 나와 너 이걸 구분하지 말고 우리라는 것으로 이제 함께 묵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살자, 너 혼자 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자라는 의미에서 상생 전략이 도출이 됩니다. 저는 이 자치분권과 상생 전략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상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과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미국의 윤리사상가인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도덕적 인권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집단으로 결국 확장이 될 경우에는 개개인들의 경우에는 윤리적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게 사회라는 어떤 집단으로 가게 되면 다수결에 의해서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생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사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역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할 것이냐. 저는 자치분권과 상생 전략이라는 이 두 개의 개념과 변수가 굉장히 충돌하는 영역에 같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굉장히 내면적인 그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 결국 그 집단 전체에서의 최적화가 부분적인 최적화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에서 부분적인 최적화가 전체의 최적화를 절대 또 담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치분권 시대에서는 이 자치단체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그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정한 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너와 나의 가치가 상충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력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강제력이 강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강제력은 또다시 다른 또 사회적인 불균형을 불러일으켜서 사회를 분열시키게 되고 다시 그 분열된 사회를 통합시킬 때는 또다시 강제력이 필요한 이런 연속적인 굉장히 그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사회가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치분권과 상생이라는 두 가치, 상충되는 가치의 어느 중간의 한 영역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경북 북부 지역의 그 발전과 관련돼서 상생 전략과 관련돼서 저도 뭐 경영학적인, 경제학적인 이론적 모형을 들고 와서 멋들어지게 발표를 하고 싶었지만 그런 발표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전략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방안을 정말 좋은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전략 자체가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전략을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이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히 통제하면서 전략을 잘 수행하게 된다면 또 좋은 성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서의 상생 전략과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토론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북 북부권의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소멸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직면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직면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끊임없이 제시해왔던 그 솔루션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도출된 어떤 해결 방안들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 소멸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변화와 관련돼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역사회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은 이것으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돈성 교수님께서 경북 북부 지역 상생 전략에 관한 짤막한 주제 발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말씀을 대충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치라는 것이 사실 스스로 각 지역의 나름의 자율성을 의미한다면 상생은 결국은 서로 협력하는 것들이어서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자치의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협력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오랜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허성규 대표님,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를 주제로 해서 토론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전국에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배고프시죠? 네, 빨리 토론회 마치고 맛있는 점심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숟가락, 젓가락 두 가지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메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자치분권 이야기할 때 꼭 빠지면 안 되는 논의가 있습니다. 지역 내부의 분권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울과 중앙의 권력을 단순히 지방의 토, 군주에게 넘기는 걸 가지고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 지방 기득권 분권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부의 분권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대구 경북과 안동이란 지역이 서울과 중앙보다 이런 정치 다양성이나 지역 내부 분권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 정신문화에서도 2019년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 안동시장 측근비리 화재 속보기 문제, 결국은 이 지역 시민들이 중앙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해서 그 공무원 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내부에서 안 되니까 결국 중앙 권력 기관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인데요. 그럼 지역 내부 분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앞에 우리 패널분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정치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면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가는 집권 체제고요. 일당 독점이 아니라 복수 정당제라든가 권력 경쟁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란 잣대로 우리 지역을 돌아봤을 때 개선돼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지방의회나 지방권력을 구성하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 지방분권 논의는 저는 하회마을 없는 안동일 수 있다, 안고 없는 찐빵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현재의 그 승자 독식 구조, 민심 지지율과 어떤 의석률이 불일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사실 정당 공천 폐지보다는 정당 경쟁 강화와 지역의 정치 다양성 회복하는 부분이 좀 지역의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기초의회 2인 선거구가 다수입니다. 거대 양당 독점 구조고요. 일당 독점 구조가 심화됩니다. 기초의회 3,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북의 시군구에 비례대표 한두 명씩 있는데요. 비례대표 취지가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우리 동네 이익만 챙기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좀 봐라 해서 이런 전체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그게 비례대표의 취지인데, 지금 시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한두석, 거대 정당의 한두석 보태주는 꼴입니다. 비례대표가 아니고 그 1당 2당에 갖다 붙여주는 제도로 지금 전혀 기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지방분권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 무늬만 지방분권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인물과 정당을 동시에 투표해서 위성정당도 방지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 검색해 보시면은요 좋고요. 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 거대 정당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경상북도 의회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쪼개기를 감행했던 그 아픈 역사는 꼭 개선돼야 됩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선거구 쪼개기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결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을 이끄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한 고민 없이 행정개혁만 얘기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에 대한 고민과 함께 행정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결코 주민들은 자발적 주민 참여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낮 시간에 하는 공청회와 주민자치회에 올 수 있는 주민분들이 누구인가? 당연히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직접민주주의라는 어떤 제도에 그냥 열어두면요 결코 참여할 수 없어요. 돈 없고 시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그런 공청회 가서 관주도에 행정토론에 목소리 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내부의 격차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개선하려면 사실 행정이 나서야 되고요, 정당이 나서야 되고요, 결사체를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지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그런 제도적인 직접 민주주의라든가 주민 참여 확대했을 때 저는 그것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참여 불평등 문제 고민해야 되고요. 안동시 산하에 다양한 위원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청소년들 목소리 반영되고 있는가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지방 소멸이 지금 화두입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을 존중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89년생입니다. 저와 같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지역에서 한국 정치문화의 수도에서 과연 존중받고 있을까요?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런 목소리 확대한 노력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자치분권 논의 좋습니다. 거시적인 방향에서 좋은데 미시적으로 이런 참여의 불평등 문제와 지역 정치 다양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빠져 있으면은 이게 주민자치분권 확대는 하면 할수록 주민들에겐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분 지났는데요.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이 참여 불평등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요.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 다양성 문제를 빼놓고 통합 논의만 하는 거는 자칫하면 대구 경북의 그런 독점 구조나 기득권 구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어떤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정말로 그 주민자치의 본질에 충실한 통합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의 본질을 더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런 역할을 지역의 청년단체 대표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승교 대표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법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들 핵심 말씀들 해주셨는데 지방 분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민 참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신 게 그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지금 현재의 이 문제점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비교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본래 비례대표제가 추구했던 기본적인 가치로 갖고 있는 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주민 참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대를 예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주민 참여의 여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될 때에 그야말로 바람직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행정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 공간들을 크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혹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이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체계 지금 현재의 현행 우리 자치행정의 체계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이게 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구조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자치권과 관련된 사항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역 주도의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나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 광역은 계속 쪼개 왔고 그리고 기초는 오히려 더 자꾸 키워 오면서 사실은 이 다른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행정 자치구역의 범위나 또는 계층 구조나 이거와는 사실은 상당히 조금 역의 관계로 이렇게 흘러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역 소멸 이야기를 우리 패널이셨던 최던성 교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제 특정 우리의 경상북도 지역 내에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점들을 먼저 자치권의 확대와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점들에 보다 더 깊은 고민을 담고서 행정체제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자분들의 심도 있는 여러 의견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한 2분 정도가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통합 명분을 달고 있는데 지방 소멸 막으려다 경북 내 소규모 지자체부터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어떤 분들이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교수님, 주실까요?
최돈성 교수님께서 주시면 오늘 지역 소멸 문제를 또 다루셨으니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지역 소멸과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무거운 것 같습니다. 뭐 사실 2028년 이후로 대한민국 인구는 총 인구가 감소할 추세고요. 이제 경북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초고령 사회로까지 경북 북부 지역은 이미 접어드는 상태입니다. 사실 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발전 전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발전 전략에서는 경북 북부권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항상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그런 산업의 발전만으로 지역 사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학우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를 받아주는 곳에서 저는 그냥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학생들이 이제 뭐 취업과 관련돼서 또는 이 지역 사회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지역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지역 사회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뭐 성적인 어떤 문제, 뭐 차별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좀 페미니즘적인 어떤 성격의 그런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같이 가족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있는 뭐 남편이든 아니면 부인이든 그 사람만 와서 그냥 일을 하고 주말에 떠나고요.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정착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소득과 우리가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보다 어떤 그 정착을 위해서는 인간의 상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지역 사회에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성남이나 분당에서 이제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뭐냐면 이제 엄마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북 북부 지역이 계속해서 그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은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또 하나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현재 공론위원회가 경북 북부 지역 패싱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상북도 의회와 북부 지역 의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우리 임미애도님께서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통합 이야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때 사실 의회도 이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것처럼 의회도 똑같이 정보에 있어서는 그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민들의 수준하고 똑같은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처럼 이게 북부권의 발전에 관한 그다음에 신도청 이전 이후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철우 지사의 발언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북부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북부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북부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론화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안동의 도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렇게 아무런 이 소통의 과정
뭐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의 질문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질문자 여러분들께서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겠죠. 수요일에 걸쳐서 아마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 상생과 안동을 주제로 진행한 자치분권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과 끝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아픔이 큰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나부터 기본부터 지키는 노력으로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시대 안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 시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이 더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건을 가지고 시민들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